그럼 이 순간 현대기아차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현대기아차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지금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대단히 서둘러 했고 그리고 그 전기차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리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산한다라면 올해 2024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도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브랜드는 포드나 GM이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아니고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서 현대가 요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형 모델들 예를 들면 EV3라든지 이것을 미국에 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9마저도 지금 심지어는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은 EV9하고 기아 EV9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계속해서 신차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 기아차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아가서 아마 기아차하고 제네시스는 중장기적으로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것을 1기 전기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1기 전기차요? 네. 2기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2기 전기차가 뭐냐면 꼭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왜 실패했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로의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실패를 했거든요. 폭스바겐은 카리오라고 해서 6,500명의 개발자를 둔 자회사를 두고 있었어요. 2018년부터 그것을 선언했었고 이 회사가 만들어진 게 2020년입니다. 근데 6,500명이면 여러분 정말 작지 않은 규모의 현대에도 현대오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개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 6,500명이 있는데 실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리비안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레가시 기업에서 내연기관을 소프트웨어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상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전기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는 첫 번째 부품이 적기 때문인데 부품이 적다는 건 뭐냐면 1차 벤더의 수와 2차 벤더의 수가 적다라는 거죠. 1차 벤더의 수와 2차 벤더의 수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이폰이나 갤럭시 쓰실 때 안드로이드라든지 iOS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스마트폰은 100% 컨트롤 하드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서 운영 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연기관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벤더들이 180개 정도 되고 포드는 200개 돼요. 그럼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서 이번에 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도 미들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게 컨트롤러라고요. 이 컨트롤러에 있는 미들웨어를 다 고쳐주세요. 우선 180명 다 모여야 되잖아요. 결석 10개 하면 또 10개 연락해서 따로 미팅 가져야 되고 이 180개 업체들이 와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업체는 또 이걸 또 외주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하세요리 1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문제 있네? 그럼 오늘 개발자들이 고쳐서 내일 아침에 나왔어요. 끝. 이 업데이트하면 끝인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언론에 보도됐던 건데 테슬라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한 개발자들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과속 방지턱이 좀 너무 덜컥하는 느낌이 난다. 그러니 우리가 내비게이션 지도상의 과속 방지턱을 인지하면 서스펜션을 좀 변화시키자.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개발자가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오늘 오후에 그거 코딩할게. 개발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iOS 업데이트하거나 안드로이드 업데이트하면 뭔가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오류도 고쳐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독일 차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고 네. 현대기아차도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2기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자꾸 또 이제 중국 자동차 기업이 잘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부분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고 있고 니오라는 데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리비안도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루시드도 잘하고 있는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전기차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카 인포테인먼트. 네, 차 안에 있는 네네.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뭐 화면도 무진장 크고 여기서 뭐 가라오케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 스피커도 막 10개, 20개씩 들어가 있고 이런 차량들은 중국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독일 전기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독일 전기차를 타면은 그 느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일 고급차들 탔을 때 저도 독일에 한 12년 살았으니까요. 이 문을 닫을 때 이 느낌이 좋거든요. 뭔가 탱크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 튼튼한. 콩 하면서 닫히는 것이 뭔가 두꺼운 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두꺼운데도 쫙 깔리면서 가고 코너링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독일 전기차를 타보면요. 화면 다 요만해요. 뭔가 그것도 안 돼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리콜해야 되면은 정비소 가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차가 우둔해 보이네요. 그렇죠. 동력 장치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용자들의 새로운 보통 우리가 UI UX라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경험이 창출되지 않는 거죠. 전통적인 독일차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경험은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이건 내연기관에도 있던 거지만 전기차만의 새로운 어떤 개념의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것. 포드도 이제 가라오케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는 포드도 챗GPT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테슬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소비자들에게도 좀 다른 차라고 좀 구형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한 10년 된 자동차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좋았던 게 이제는 우둔하게 느껴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차다라든지 독일의 미국의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잘 하고 있고 방향성도 요즘 이런 개념을 SDV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네.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에도 SDV 쪽으로는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현되는 성과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현대가 성공하길 바라고 현대기아차가 성공해서 차량을 많은 사람들이 타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이 정도 하는 게 어쩌면은 박사님께서 열심히 임원 강의를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현대기아차는 역사적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역사적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었던 건 처음엔 유럽 때문이었죠. 네. 유럽에서 여러분 CO2 규제가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에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차예요. 여기에 전기를 하이브리드 조금 섞은 거죠. 그래서 금지가 돼요. 완전히. 이것은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금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35년까지는 마음대로 팔아가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27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는 전기차로만 팔아야 됩니다. 못 팔 경우에는 나머지 차량 그 비율을 못 맞추면은 나머지 판매된 내연차에 대한 벌금이 붙어요. 그 벌금을 차가 내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CO2 규제가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CO2가 163g 이상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아의 모닝이 169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못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 거의 평균 수를 구해서 그렇게 되면 되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면 전기차는 0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전기차를 안 팔면 현대차가 유럽에서 전기차를 못 팔면 소나타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제네시스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래 있었던 차들 가지고서 전기차를 변형해서 만들었고 이제는 아이오닉이 나가는 거고 기아차 EV가 나가는 거죠. 물론 둘 다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둘 다 독립적으로 전기차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이 유럽에서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류가 형성이 된 거고 저는 현대차에게 역사적 기회는 권력 승계 과정 즉 흔히 말하는 정 부회장이 회장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레가시 기업이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대단히 큰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 권력 투쟁을 쉽게 했었던 이유는 2015년에 있었던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당시에 내연기관 지도 임원진들이 다 구속되거든요. 자연히. 그래서 새로운 신흥 임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전기차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은 아우디도 가지고 있고 포르쉐도 가지고 있고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주정부가 국가가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떠한 임원들로 교체가 되면서 폭스바겐이 앞서가려고 했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2020년부터 출범을 했으니까 18년, 19년부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도 이러한 부회장과 회장의 어떠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당연하게 임원의 세력 교체가 존재하는 거고 신흥 세력들 중에서는 전기차 세력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이 현대차에겐 역사적으로 좋은 기회였고 또는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더 큰 기회죠. 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중국의 차량을 저평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반중 정서가 있건 없건 여러분 존중합니다만 개인적인 판단들은 얼마나 강력했으면 경쟁력이 있었으면 미국과 유럽에서 관세를 높이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관세를 100% 올리고 중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등해서 원래 10% 있습니다만 차등해서 뭐 해서 최종 한 40%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국은 정부가 생산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여기는 보조금 받고 만든 차니까 우리는 판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은 네. 이거는 시장의 불공정 그렇죠. 경쟁을 낳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있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구매자들이 소비자들이 사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중국은 미국을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유럽은 우회할 수 있어요. 관세를 붙여도 지금 터키에다 지금 공장 짓기 시작하겠다고 BID가 선언을 했고 헝가리나 체코에다가 공장 져서 들어가면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터키에다 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은 공략이 가능한데 미국은 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악관에서 상무부에서 발표하기를 2027년부터 아예 커넥티드 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있는 데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못 쓴다, 중국산. 그다음에 나중에는 30년부터는 중국 하드웨어 못 쓴다. 그냥 불법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웨이모가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대단히 잘 나가고 있어요. 7월부터는 매주 그러니까 1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되고 있는데 웨이모가 원래 3세대 웨이모는 중국의 진리하고 같이 차량을 개발하기로 했었어요. 못 하잖아요.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대 기아차가 구글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이모 때문에. 이런 기회도 약간 꽁 대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열리는 것은 이때 미국에서 전기차 부분의 공세를 대단히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기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까지 현대기아차가 만들어놔서 이 시장에서 성장세를 확실하게 해야죠. 승기를 잡아야 된다.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내연기관을 보조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죠. 이렇게 조금 전기차에서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중요한 것은 공장 가동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보통 최고로 많이 나가는 공장 가동률이 80%가 조금 넘는 데가 대표적으로 토요타예요. 여기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60%부터 평균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60% 미만을 내려가면 이건 적자예요. 그러니까 즉 만들어도 손해인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큰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손익분기점까지는 대단히 만들어도 계속 손해 오다가 이 손익분기점을 높으면 이윤율이 높아집니다. 수익률이. 왜냐하면 고정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한계 생산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흔히 말하는 가동률이라는 것이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폭스바겐이 왜 위기냐면 난징에 있는 공장을 문 닫겠다, 독일에 있는 공장을 문 닫겠다, 벨기에 있는 공장을 문 닫겠다는 게 뭡니까? 전체 가동률을 이 공장을 낮추면 가동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동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즉 독일 기업들은 가동률이 내려가는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네. 내연기관차에.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어놨는데 많이 안 팔리니까 전기차의 가동률도 낮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도 계속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다 보면은 내연기관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로 빨리 수익을 많이 내서 내연기관차들이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손실을 메꿔줘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기업은 그쵸. 전기차를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이만 고민하면 되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이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여러분 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냐면 R&D 차원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이 들고 전기차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돈이 들기도 합니다. 더 큰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연기관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이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차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런 기회비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테슬라는 거기에 하나 더 있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ESS 사업이 바로 그거죠. 에너지 사업이 지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여러분 ESS가 흔히 말하는 테슬라에서 메가팩이라고 하죠. 네. 재생에너지 단지에서는 이제는 ESS가 없으면 재생에너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시기가 생산이 일정한 어떤 특정 시간에 많이 되잖아요. 특정 시간에 안 되고 바람 안 불면 풍력 안 되는 거고 네. 태양이 안 비치면 태양광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됐을 때 저장해 뒀다가 송전망에다가 이 일정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피크 타임에 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ESS 산업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CATL도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라인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3분기 때는 조금 줄었어요. 6.9 기가와트시로 줄었고 하지만 2분기 때 9.01이라는 기가와트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1분기 때는 여러분 4점대였어요. 그 2배가 생산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생산 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중국에다 상하이에다 지금 ESS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가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 공장 규모의 2배예요. 그럼 여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순이익률이 25%입니다. 와우.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손익 기준에서 볼 때는 ESS에서 자동차보다 돈 더 벌 거다 우리는. 자, 여러분 이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환 비용 뭐 할 것도 없고 뭐 어차피 전기차에서도 수익률이 있는데 물론 수익률이 낮아져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면 이게 다 어디 가면 슈퍼컴퓨터 만들고 엔비디아에서 H100 사고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학습시키고 이거를 부채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컷이 돼서 이자율이 내려가지만 이 고이자율 시기에 돈을 빌리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빌릴 수는 있죠. 이자율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현금과 현금 유사한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대기아차를 볼 때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많이 팔면 좋은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면 내연기관차의 전환 그쵸. 비용이 써야 되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에도 투자를 하는데 테슬라처럼 슈퍼컴퓨터를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싶어도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현찰로 내일 은행에다 입금할 테니까 우리 지금 몇 개 좀 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현금으로 입금할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환 과정에서 즉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의 2단계로 가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때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까지 만드는 데까지 또 들어가는 막대한 R&D 비용을 테슬라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박사님의 이게 눈빛과 목소리 들으면 막 흥분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기대를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준비했었거든요. 이거 뭐 스타링크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슈퍼차저도 그렇고 테슬라 사업의 확장성이 좀 대단해 보이는데 이게 보면은 80%가 지금 자동차 매출이라고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에너지 보험 뭐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 외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FSD도 이제 재무제표 상의 수익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정말 확실하게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여쭤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너무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 챕터가 아니라 뉴 북을 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들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멘트는 한 5, 6년 그보다 더 전에 누군가가 진짜 테슬라가 대단해. 왜냐면 우리가 차라고 하면은 껍데기, 차를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먼저고 하드웨어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차는 하드웨어가 먼저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웠는데 테슬라 얘는 소프트웨어가 먼저고 거기에 껍데기를 씌운 거야, 하드웨어를. 그래서 그 패러다임 전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저도 어렵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물론 일론 머스크의 똑똑함이 저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갖다가 차량 밑에다 깐다든지 이런 건 지금 다들 모든 차량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이 하는데 그거 다 먼저 테슬라가 먼저 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꿈이 뭐 화성으로 이주한다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아가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건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은 어떻게 혁신하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정말 아이패드를 이만한 컴퓨터를 만들고 싶으면 처음에는 이거보다 3배 정도 큰 걸 만드는데 $10,000에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로 만들어서 뭐 $5,000에 만들고 결국에는 $300, $400에 뭐 초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아이패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한다라면 중간 과정을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이것은 가능하다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믿음만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유명한 게 이제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적으로 명백하게 가능한 것은 지금 기술이 안 돼도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안 돼도요. 지금 안 돼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 컬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보잉이 요즘 저렇게 그쵸, 어렵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GE 방식, 재규일치 방식의 경영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기에는 이렇게 회계나 흔히 말하는 재무 쪽에서 엑셀 보면서 돈 맞추면서 올해는 효율성을 3%만 올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만큼만 써 이렇게 하는 걸로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부터 이제 48V 아키텍처를 쓰잖아요. 48V 아키텍처 쓰는 거 사람들이 테슬라가 처음 한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하는 거 다양한 곳에서 48V 아키텍처를 부분적으로 썼어요. 근데 12V를 전면적으로 쓰다가 48V로 온 거는 1960년대 12V로 자동차가 갔다가 48V 모델 3과 모델 4도 48V 아닙니다. 12V입니다.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에서 실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48V로 가면 부품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부품도 아까 엄청난 혁신이에요. 왜요? 암페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이 열이 많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발열판도 적어져도 되고 구리 연결하는 전선줄도 얇아져도 돼요. 자, 요렇게 48V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럼 부품 업체 다 바꿔야 되고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 그 금형 뜨는 것부터 다 설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가시가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전통이. 네. 근데 테슬라는 우리는 그 길로 갈 건데 지금 처음부터 그걸 못하니 단계별로 가겠다 해서 48V로 간 거잖아요. 이런 혁신이 엔지니어가 포드에서 현대자동차 엔진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48V가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경영학적으로 볼 때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벗겨서 바꿔서 뭐 좀 부품 얇아지고 해서 어차피 지금도 10몇 프로, 20%의 수익률이 나는데 굳이 해서 2% 수익률을 높이려고. 근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개념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거죠. 48V로 가게 되면서 부품도 약해졌지만 또 테슬라가 생각했던 것은 컨트롤러에 대한 자기 내재화예요. 자동차는 처음에 포드가 1907년에 이제 1907년하고 8년 사이에 모델 T라는 걸 만들면서 네네. 칼 벤츠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수작업으로 만드는 자동차였고요. 모델 T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자동차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 모델 T를 만들 때 여러분 타이어하고 유리까지 포드가 만들었습니다. 하청 업체가 없었잖아요. 1차 밴드, 2차 밴드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포드 공장에 이렇게 모습 보면은 철광을 하는 제철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리 공장도 갖고 있고 고무 공장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문화되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은 우리보다 브레이크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전문으로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한테도 납품하고 딴 데도 납품하고. 이렇게 태어난 기업이 여러분들 아시는 보시라는 기업이죠. 뭐 이런 것들은 컨티넨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밴더들. 우리는 브레이크 시스템만 만들어. 우리는 파워트레인만 만들어. 우리는 차량이 들어간 의자만 만들어. 우리는 차량이 들어간 유리만 만들어. 타이어만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도 한국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차량이 들어간 에어컨 시스템만 만들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프로덕션 뎁스라고 해서 생산의 깊이라고 하거든요. 생산의 깊이를 계속해서 낮춰왔어요. 이렇게 낮춰오는 것이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역사였던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토요타가 한 번 더 혁신을 하죠. 린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부품 업체들도 납품을 사실 그거죠.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하는데 품질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품질 검사하고 저쪽에서도 물건을 받았으니까 품질 검사하고 뭐 두 번을 하냐. 이것도 비용이니 서로를 신뢰하면서 품질 검사는 서로가 뽑은 사람들 해서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만약에 타이어가 오늘 100개 필요하면은 오늘은 110개 배달하고 그러면 창고를 크게 안 둬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들어가는 것을 린, 얇다고 해서 프로덕션의 깊이가 린 프로덕션 하면서 토요타가 이것을 토요타 방식 생산 방식으로 하면서 1960년대 70년대 하면서 세계를 석권하잖아요. 품질도 좋은데 가격을 낮추는. 근데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아웃소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즉 수직 통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포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가장 잘하는 데가 중국의 비야드입니다. 중국의 돌핀이라는 비야드가 만드는 차는요. 유리하고 타이어 빼놓고는 다 비야드가 만들었어요. 테슬라도 여러분 테슬라에 들어간 의자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의자는 외부 업체 하잖아요. 근데 의자도 직접 만들고요. 물론 만도라든지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의 밴더기는 1차 밴더들이 있어요. 근데 뭘 하냐면 부품의 덩어리에는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어요. 브레이크도 브레이크 시스템이고 안에 컨트롤러가 있어서 이거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합니다. 제품을 예를 들면 만들어서 HL, 만도가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에어컨에 대한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하는 거죠.
그럼 컨트롤러로 설계를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이 컨트롤러가 모델 3에서 한 50%가 됐고요. 모델 Y에서 한 60%가 됐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사화한 것이 그 다음에 지금 사이버 트럭에서 85%까지 갔고 모델 2에서 100%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컨트롤러가 내 거일 경우만 내가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은 모델 3도 만약 50% 영역, 다른 영역에서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벤더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100%가 될 때, 컨트롤러를 100%를 우리 걸로 할 때는 벤더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제어를 소프트웨어로 중앙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개념을 설정했다는. 근데 이거를 처음 차를 만들 때부터 컨트롤러는 우리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소프트웨어로도 있지만 물리적인 변화도 있고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를 다 연결하는 거는 전선줄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S에는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든 차량에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에서는 300m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전선줄이 총량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무게도 꽤 나가지만 이런 것이 혁신인 거죠. 비용을 전선줄 굴이 비싸잖아요. 전선줄에 들어 이런 걸 줄여내는 거예요. 모터 테슬라가 직접 만들잖아요. 자동차 모터 100% 자기가 생산합니다. 모터는 절대 외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전선줄을 주다 보니까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모터도 자기가 다 만들죠. 배터리도 예를 들자면 일단 처음엔 파나소닉에서 받았지만 지금 뭐예요? 4680 배터리 자기가 만들어 보고 이거랑 똑같이 너네들도 납품해서 파나소닉이 납품하는 거고 LG 엔솔이 납품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혁신들을 주도할 수 있고, 여기다가 리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솔리드로 가면서 소디움으로 가면서 나트륨을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소금에서 추출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리튬을 좀 줄이는,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도 가는 것도 테슬라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테슬라는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솔리드 배터리가 양산돼서 가격이 낮아지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직접 만들고 있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혁신도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엔지니어 컬처를 대단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벌써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건데 오늘 네. FSD를 자체 만들고 외주 주지 않잖아요. 네. FSD를 만들죠. 배터리 자기가 만들죠. 네. 그다음에 모터 자기가 만들죠. 이 네. 세 가지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3대 요소입니다. 로봇에는 여러분 옵티머스가 작동하는 두뇌는 FSD가 합니다. 물론 조금 더 튜닝을 하죠. 실내용으로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좀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FSD고요. 자, 로봇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원래는 배터리로 안 하다가 요즘은 이제 배터리로 바꿨죠. 문제는 여러분 거기 배터리 그렇게 막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 몇 시간 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걸 만약에 진짜 공장에다 하려면 8시간 써야 돼요. 갑자기 1시간 일어나고 저기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말 3교대, 4교대로 대량 구매해야 되잖아요. 한 대만 구매해도 제일 좋게는 8시간 쓰면 좋고 적어도 4시간 일한 다음에 점심시간 브레이크 타임 할 때 좀 그때 가서 충전을 하고 온다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어디가 만듭니까? 테슬라가 만든다는 거예요. 4680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근육처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구동기라 그래요. 액추에이터. 이게 뭡니까? 전기 모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로 옵티머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FSD도 추가 비용 조금 들어서 FSD를 적용하고 4680 배터리 그대로 집어넣고 모터도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기본 가지고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서도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옵티머스가 공장에 도입되거나 타 공장에 판매될 때 가격을 $20,000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여동생도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지만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옵티머스 도입해. 여기 노동자들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비싸요, 싸요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대 20만 달러야. 2억이야. 안 할래요, 그러죠. 네. 그렇죠. 여러분 뭐보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정수기처럼 돈 얼마 내고 매달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뭐보다 낮아야 됩니까,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술만 보시면 안 돼요. 기술 와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나라 간다, 이런 거는 기술 좋아야 되겠죠. 이건 R&D죠. 나사가 하는 것은 미국의 나사 R&D인 거잖아요. 여러분 시장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기술이 경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려고 한다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것이 안 되면 너무 그냥 적나라하게 확 네, 바로 느낌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네. 물론 이제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 생각하면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몇백 원 비싸도 되겠지만 네. 한국의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이용료를 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먼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중국의 가능성도 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적으로 작년 11월부터 국가 정책으로 해서 중국은 2027년까지 공장에 3,500만 대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2027년 일어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2030년쯤 되겠죠. 근데 3,500만 대는 이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로봇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정부가 왜 계산을 깔았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단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규모의 경제에서는. 그래야 중국에서도 중국의 최저임금보다 싸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보다 싼데. 중국도 많이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중국에도 중국의 최저임금보다 싸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3,500만 대의 로봇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중국 정부가 계산을 한 거죠. 리스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미 미래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로보택시의 가능성보다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정부의 허가가 더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항상 시간을 맞춰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은 못 지키지만 그 실현하겠다는 방향성 반드시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